안녕하세요 학생 여러분. 4주차 첫 시간이네요. 오늘 이번 시간은 수업과 학습 모형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수업을 배웠지만 앞으로의 수업도 있을 테지만 교직 실무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4주차 1차 시, 2차 시 수업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굉장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우리가 학교에서 선생님의 역할, 학교에서 교사의 고유한 역할은 수업, 가르치는 일입니다. 이 수업은 어떻게 수업을 전개해 나가느냐에 따라서 학생들을 어떤 학생으로 길러내느냐 결정되는 겁니다. 따라서 병원에서 의사가 환자를 치료하는 역할을 한다면 선생님의 역할은 환자 치료보다도 훨씬 더 중요한 한 인간을 교육을 통해서 올바른 사람으로 성장시켜서 사회 구성원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만들어내는 역할이죠. 굉장히 중요한 역할입니다. 그렇다면 수업을 어떻게 효과적으로 할 수 있을 것인가가 이 교수학습 모형입니다. 어떠한 학습 모형으로? 강의식 수업으로 아니면 협동학습 수업 형태로 다양한 학습 모형 형태로 수업을 전개해 나갈 때 그 학생 수준, 학생 급별, 학생 연령대에 따라서 어떤 학습법이 중요한가에 대해서 계속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수업하게 되면 전통적으로 예전에는 강의식 수업을 강조를 많이 했습니다. 강의식 수업. 그렇지만 요즘에는 현대에 와서는 학생 수업을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학생 중심 수업을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미국의 교육학자 데보라 마이어라는 사람이 있는데 데보라 마이어 이 데보라 마이어는 less is more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less is more 무슨 말이냐면 강의식 수업처럼 많은 양을 가르치기보다는 적은 양의 수업으로 학생들이 많은 것을 배워갈 수 있도록 학습 모형, 수업 방법을 달리해서 학생들이 수업을 통해서 스스로 탐구하고 발견해 나갈 수 있도록 해서 학생들이 깊이를 더 많이 해서 학습을 많이 할 수 있도록 지식을 더 많이 가져갈 수 있도록 하는 수업 방법이 중요한 수업 방법이다라고 주장을 했는데 이 데보라 마이어가 배움의 공동체 창시자인 일본의 사토 마나부 교수에게 큰 영향을 끼쳤습니다. 그렇듯이 이 수업 모형은 굉장히 중요하다고 봐야 되겠죠. 따라서 요즘에는 거꾸로 수업이라든가 아니면 하브루타 수업 아니면 디베이트 수업 아니면 협동학습 모형 이러한 다양한 형태의 교수학습 방법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차근차근 뒤에서 하나하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수업의 개념인데요. 우리가 아주 교과서적인 내용이지만 한번 살펴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수업하면 교수와 수업을 살펴보지 않을 수가 없는데 교수, 티칭, 이 교수는 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모든 활동을 얘기합니다. 수업도 포함될 수 있을 거고 담임교사의 역할, 생활지도 또는 잠재적 교육 과정에서 교사에게 배우는 모든 활동들을 교수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수업, 인스트럭션, 수업은 교과를 가르치는 활동을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교수는 광의적인 개념이고 수업은 협의적인 개념으로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방금도 얘기했지만 교육의 패러다임 시프트가 교사 중심에서 배움 중심, 학생 중심의 수업으로 변화해 가고 있습니다.
구성주의의 영향을 받아서 학습자 중심의 수업이 강조되고 있는 건데요. 학습자 스스로 학습을 조직하고 계획하고 실천에 갈 수 있도록 교사는 도와야 된다는 거죠. 교사 중심의 수업과 이 표를 한번 살펴보면 교사 중심의 수업과 학습자 중심의 수업을 한번 살펴보면요. 먼저 교사 중심의 수업은 어떤 교육의 결정권이 교사에게 있죠. 그렇지만 학습자 중심은 학습자 요구에 따라서 융통성 있게 변경해서 수업할 수 있어요. 학습자들이 스스로 어떠한 주제를 주면 다양하게 전개해 나갈 수 있다는 거죠. 교육관은 선발적 교육관, 학습자 중심은 발달적 교육관. 뒤에서도 언급하겠지만 선발적 교육관은 상대평가를 얘기하는 거고, 발달적 교육관은 절대평가를 얘기하는데 뒤에서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수업 방식은 교사가 암기 위주의 많은 양을 일정한 시간에 수업을 하는 거고, 학습자 중심은 학습자 스스로 발견해 가는 거예요. 탐구해 가고 발견해 가고 사고력을 증진시키고 문제 해결력을 키워주고 학생 능동적인 스스로 수업에 참여하게 되고, 수업 평가는 규준 어떤 정규분포, 정상분포 곡선이 있다면 이 기준에 의해서 1등과 꼴등을 만드는 상대평가의 개념이고, 중거참조평가는 절대평가죠. 어떤 수준에 도달하게 되면 학생들이 어떤 수준에 도달하게 되면 모두 90점 이상을 부여하게 되는 절대평가 개념이라고 생각하고, 교사 중심의 수업의 장점이라고 하면 많은 내용이겠죠. 많은 내용을 일시에 짧은 시간에 많은 내용을 가르칠 수 있어요. 학습자 중심의 수업에서는 학습자 스스로 참여하기 때문에 흥미있는 수업이 만들어지고 창의력을 향상시킬 수 있고, 개인차를 인정해서 개별학습, 개인차를 인정하는 교육이 될 수 있는데, 교사 중심의 학습은 일제학습이기 때문에 모든 학생에게 똑같이 일률적으로 수업을 하기 때문에 개인차를 고려하지 않는 수업이 될 수 있다는 거죠. 또 교사 중심의 수업에서 교사의 역할은 유일한 정보 제공자이지만, 학습자 중심에서는 수업을 안내하고 촉진하고 자료를 제공해주는 사람이 될 수 있다. 학습자 역할 측면에서 보면 학생들은 교사의 지시 수동적으로 기다리기만 되죠. 교사 혼자 강의식으로 수업을 하기 때문에. 그렇지만 학습자 중심은 학습자 스스로 능동적으로 수업을 참여하기 때문에 흥미도 생길 수도 있고 굉장히 적극적으로 학생들이 참여한다는 거죠. 이와 같이 교사 중심 수업과 학습자 중심의 수업으로 우리가 나누어서 구분해 볼 수 있는데, 지금에 와서는 교사 중심보다는 학습자 중심의 수업이 대두되고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렇다면 지금 현재 우리 학교는 교육 시스템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나, 과거와 지금 미래를 살아가는 이 학생을 길러내야 되는 현재 우리 학교는 어떠한 상태에 있는지 아주 흥미로운 영상이 하나 있어서 우리 학생들을 잘 한번 들어보면 현재 학교, 근대 교육에 대해서 법원에서 한 변호인이 이 재판을 하는 유튜브 영상인데 아주 흥미로운 영상입니다. 잘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Albert Einstein once said, "Everybody's a genius, but if you judge a fish by its ability to climb a tree, it will live its whole life believing that it is stupid." Ladies and gentlemen of the jury, today on trial we have modern day schooling. Glad you could come. Not only does he make fish climb trees, but also makes them climb down and do a 10-mile run.
Tell me, school, are you proud of the things you've done? Turning millions of people into robots, do you find that fun? Do you realize how many kids relate to that fish swimming upstream in class, never finding their gifts, thinking they are stupid, believing they are useless? Well, the time has come, no more excuses. I call school to the stand and accuse him of killing creativity, individuality, and being intellectually abusive. He's an ancient institution that has outlived his usage. So, Your Honor, this concludes my opening statement, and if I may present the evidence of my case, I will prove it. Proceed. Exhibit A. Here's a modern day phone. Recognize it? Here's a phone from 150 years ago. Big difference, right? Stay with me. Here's a car from today. And here's a car from 150 years ago. Big difference, right? Well, get this. Here's a classroom of today. And here's a class we used 150 years ago. Now ain't that a shame? In literally more than a century, nothing has changed. Yet you claim to prepare students for the future? But with evidence like that, I must ask, do you prepare students for the future or the past? I did a background check on you and let the record show that you were made to train people to work in factories, which explains why you put students in straight rows, nice and neat, tell them sit still, raise your hand if you want to speak, give them a short break to eat, and for 8 hours a day tell them what to think. Oh, and make them compete to get an A letter which determines product quality, hence grade A of meat. I get it. Back then, times were different. We all have a past. I myself am no Gandhi. But today, we don't need to make robots zombies. The world has progressed. And now we need people who think creatively, innovatively, critically, independently, with the ability to connect. See, every scientist will tell you that no two brains are the same. And every parent with 2 or more children will confirm that claim. So please explain why you treat students like cookie cutter frames or snapback hats, giving them this one-size-fits-all crap. Watch your language. Sorry, Your Honor, but if a doctor prescribed the exact same medicine to all of his patients, the results will be tragic. So many people would get sick, yet when it comes to school, this is exactly what happens, this educational malpractice, where one teacher stands in front of 20 kids, each one having different strengths, different needs, different gifts, different dreams, and you teach the same thing the same way? That's horrific. Ladies and gentlemen, the defendant should not be acquitted. This may be one of the worst criminal offenses ever to be committed. And let's mention the way you treat your employees. Objection. Overruled. I want to hear this. It's a shame. I mean, teachers have the most important job on the planet, yet they're underpaid? No wonder so many students are short-changed. Let's be honest, teachers should earn just as much as doctors, because a doctor can do heart surgery and save the life of a kid, but a great teacher can reach the heart of that kid and allow him to truly live. See, teachers are heroes that often get blamed, but they're not the problem. They work in a system without many options or rights. Curriculums are created by policymakers, most of which have never taught a day in their life. Just obsessed with standardized tests. They think bubbling in a multiple choice question will determine success. That's outlandish. In fact, these tests are too cruel to be used and should be abandoned, but don't take my word for it. Take Frederick J. Kelly, the man who invented standardized testing, who said, and I quote, "These tests are too cruel to be used and should be abandoned." Ladies and gentlemen of the jury, if we continue down this road, the results will be lethal. I don't have much faith in school, but I do have faith in people. And if we can customize healthcare, cars, and Facebook pages, then it is our duty to do the same for education, to upgrade it, change it, do away with school spirit, because that's useless. Unless we're working to bring the spirit out of each and every student, that should be our task. No more Common Core. Instead, let's reach the core of every heart in every class. Sure, math is important, but no more than art or dance. Let's give every gift an equal chance. I know this sounds like a dream, but countries like Finland are doing impressive things. They have shorter school days. Teachers make a decent wage. Homework is non-existent, and they focus on collaboration instead of competition. But here's the kicker, boys and girls. Their educational system outperforms every other country in the world. Other places like Singapore are succeeding rapidly. Schools like Montessori, programs like Khan Academy, there is no single solution. But let's get moving, because while students may be 20% of our population, they are 100% of our future. So let's attend to their dreams, and there's no telling what we can achieve. This is a world in which I believe. A world where fish are no longer forced to climb trees. I'll rest my case.
잘 들어보셨나요? 아주 시사한 바가 크죠. 현대 교육에서 학생들의 다양한 개성을 존중해주고 교육의 다양성을 추구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예나 지금이나 일률적으로 교사 중심의 수업, 학교 교실 시스템, 학교 교육 환경이 변하지 않았다는 것을 지적하고 있는 거죠. 굉장히 의미 있는 영상이라고 우리가 생각되어집니다. 그렇다면 수업 모형인데요. 다음은 수업 모형. 수업이 한 학생을 올바른 인간으로 성장시키는 게 수업이라고 했는데, 그렇다면 이러한 수업 모형에는 어떠한 수업 모형이 있는지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조금 딱딱한 내용이 될 수 있지만 여러분들이 알아두면 교육학적 차원에서 여러분들이 만약에 어떤 학생을 지도할 경우에 굉장히 중요한 내용일 수 있기 때문에 잘 알아두면 좋을 것 같아요. 수업 모형에는 글래저의 수업 모형이 있고 캐롤의 수업 모형이 있고 브룸의 수업 모형이 있고 오스벨의 설명적 수업 모형, 캐디 우리나라 교육개발원에서 개발한 수업 절차 모형이 있어요. 이러한 모형들이 있는데 교수학습 이론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교수학습 이론인데요. 먼저 글래저의 수업 모형은 글래저라는 사람이 출발점 행동이라는 용어를 만들었습니다. 출발점 행동이라는 용어를 만들었는데 뒤에서 자세히 한번 살펴보도록 하고요. 캐롤과 브룸은 완전학습을 얘기를 했습니다. 완전학습이라는 것은 반 학생들이 있다라고 하면 95%의 학생들이 거의 다 어떤 목표치에 도달하는 90점을 맞을 수 있는 학습을 완전학습이라고 하죠, 우리가. 그래서 이 캐롤과 브룸은 어떻게 하면 완전학습을 할 수 있는지 주장을 하였고, 오스벨이라는 사람은 수업이라는 것은 설명을 잘 해야 된다. 설명을 잘 해줄 때 학생들은 수업을 제대로 받고 이해를 할 수 있다라고 오스벨이 얘기를 했고, 이 캐디의 수업 절차 모형은 계획하고 진단하고 평가하는 그러한 절차 모형으로 이루어지는 수업 모형인데요. 자세하게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글래저의 수업 모형인데요. 글래저의 수업 모형. 자, 글래저의 수업 모형은 모든 교수자들이 하는 전통적인 교수 모형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모든 교사들이 하고 있는 수업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이 수업의 절차는 어떻게 이루어지냐면 먼저 목표를 설정하는 거죠. 수업 목표를 설정해서 어떻게 수업해야 나갈 것인가. 이번 시간의 수업의 목표는 무엇인가. 우리가 하고 있는 1차 시의 수업은 수업과 수업 모형이죠. 따라서 수업을 어떻게 진행했을 경우에 학생들이 수업을 잘 이해할 수 있을 것인가 라는 수업 목표를 설정하는 거죠. 그 다음에 출발점 행동을 진단을 하는 거예요. 출발점 행동이라는 말은 뭐냐면 굉장히 중요한 교육학 단어인데 많은 사람들이 이해를 하지 못하고 있는 것 같아요. 출발점 행동이라는 것은 말 단어에서 내포하고 있듯이 출발하기 전에 그 상태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수업하기 전에 학생이 지니고 있는 어떤 상태, 지적, 정의적 상태, 수업을 하기 전에 이 학생이 어느 정도 수준인가 그 시점을 나타내고 있는 걸 출발점 행동이라고 합니다. 따라서 우리가 나눗셈을 가르친다고 했을 경우에 출발점 행동으로 갖춰줘야 할 학습 요소가 뭔가요? 더하기, 빼기, 곱하기를 할 수 있어야 나누기를 할 수 있죠. 따라서 나누기를 하는 본시 수업이라고 했을 경우에 출발점 행동으로서 그 학생은 덧셈, 뺄셈, 곱셈을
할 수 있는 상태가 돼야 된다는 거죠. 이 상태를 점검하는 게 출발점 행동 진단입니다. 이해할 수 있겠죠? 출발점 행동 진단은 수업하기 전에 학생이 지니고 있는 지적 상태를 점검하는 거예요. 진단을 통해서 이 학생을 어느 수준으로 내가 교육을 해야 되겠다라는 걸 진단한다는 거죠. 다음 진단을 통했으면 이제 수업을 진행해야 되겠죠. 점진적으로 수업을 진행해야 돼요. 점진적으로. 시행고에서 어려운 수업으로. 또 수업을 진행하면서 중간중간 형성평가를 통해서 학생들이 이해를 했는지 진단을 해서 교사가 수업을 계속해서 심화하고 또 아이들이 이해하지 못했으면 보충하고 해서 수업을 진행해 나가야 됩니다. 이러한 절차가 끝났으면 이제 성취도 확인, 평가를 해야 되겠죠. 평가. 수업 1시간이 끝났을 경우에 수업하는 걸 평가하는 걸 형성평가라고 하고 그 해당 단원이 끝났을 경우에는 총괄평가라고 합니다. 총괄평가. 그래서 이러한 평가를 통해서 다음 단계 교수를 어떻게 설정을 해야 될 것인지를 교사가 교수 설계를 해 나갈 수 있도록 글래저의 수업 모형에서는 먼저 수업 목표를 설정하고 출발점 행동을 진단하고 수업 절차를 통해서 점진적으로 수업을 진행해 나가고 또 평가를 통해서 다음 단계의 수업을 설계해 나가는 이러한 것들이 계속해서 피드백으로 서로 유기적으로 이루어졌을 때 유기적인 상호작용으로 이루어졌을 때 올바른 수업을 해 나갈 수 있고 다음 수업도 계획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글래저가 얘기한 이 수업의 특징은 첫 번째 그 목표를 세분화하라고 했어요. 목표를 세분화해서 행동적 용어로 목표를 진술해라. 행동적 용어라는 말은 무엇인가요? 그 학생이 무엇을 할 수 있다라는 게 행동적 용어입니다. 무엇을 할 수 있다. 수업 모형을 이해할 수 있다. 수업 모형을 설명할 수 있다. 이와 같이 행동적 용어로 목표를 세분화하고 이 글래저는 출발점 행동을 도입을 했죠. 출발점 행동을 진단을 해서 이러한 네 단계를 통해서 상호 유기적인 피드백을 통해서 수업을 반성해 나가고 또 글래저는 개인차를 고려하라고 했어요. 개인차를 고려해서 수업할 때 올바른 수업이 진행될 수 있다라는 게 글래저의 수업 모형입니다. 우리 모든 선생님들이 진행하고 있는 전통적인 수업을 글래저의 수업 모형으로 우리가 진단해 볼 수 있죠. 그래서 우리가 어떤 수업을 진행할 때는 수업 목표를 설정하고 출발점 행동을 진단해 보고 이 진단에 따라서 이 수업을 어떻게 진행해 나갈 것인가 수업을 진행해 나가고 또 평가를 통해서 다음 수업은 어떻게 기획해 나가야 된다는 수업 모형 글래저의 수업 모형 아주 중요한 수업 모형이 되겠습니다. 전통적인 수업 모형이 되겠죠. 다음은 캐롤의 학교 학습 모형인데요. 캐롤의 학교 학습 모형은 완전 학습 모형이라고 우리가 얘기를 하는데 브룸의 완전 학습 브룸이 캐롤의 학교 학습 모형에 영향을 받았습니다. 따라서 이 학습의 정도는 학습에 필요한 시간이 있겠죠. 만약에 이번 시간에 하는 교수학습 모형을 2시간에 걸쳐서 여러분들이 학습하게 되는데 그 2시간에 걸쳐서 완전하게 이해하는 시간이 2시간이라고 봤을 경우에 학습에 사용한 시간이 1시간이나 또는 30분밖에 안 돼요. 그러면
이 많은 교수학습 모형을 다 이해할 수 없다는 거죠. 그래서 2시간 또는 3시간, 4시간을 통해서 많은 시간을 투자했을 경우에 학습의 정도가 좋아진다는 거죠. 그래서 학습에 필요한 시간이 있으면 이 필요한 시간만큼 학습에 사용한 시간이 많아야 학습의 정도가 좋아진다는 거죠. 따라서 또 다른 말로 표현해 볼 수 있는데 학습의 정도를 학습에 필요한 시간을 학생의 적성 또는 수업의 이해력, 수업의 질로도 표현해 볼 수 있고요. 학습에 사용한 시간을 그 학생의 인내력이 없으면 많은 시간을 투자할 수 없겠죠. 또 학습의 기회가 없다면 수업에 참여할 수 없겠죠. 수업을 해당하는 수업 시간이 없다라고 하면 물론 학습의 정도가 커지지 않겠죠. 그래서 이와 같이 학생 수준의 적성과 이해력이 필요하고 또 교사의 수업의 질 이러한 것들은 학습에 필요한 시간으로 연결 지을 수 있을 거고 인내력과 학습의 기회는 학습에 사용한 시간하고 동일시해서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따라서 캐롤이 얘기하는 학교학습 모형에서 특징은 모든 학생이 특정 과제의 학습에 필요한 시간을 모두 투자할 수만 있다면 학습에 사용할 시간, 학습에 필요한 시간을 학생들이 이 사용한 많은 시간을 투자해서 공부할 수만 있다면 100% 성취가 가능하다라는 게 캐롤의 학습 모형입니다. 따라서 이 캐롤의 학교학습 모형은 완전 학습의 토대가 되었는데요. 그래서 브룸에게 영향을 많이 주었죠. 브룸의 안전학습 모형의 토대가 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다시 한번 얘기를 하면 캐롤의 학교학습 모형은 학교학습 모형은 학습에 사용한 시간이 많으면 많을수록 아이들은 이 100% 성취를 할 수 있다는 개념이 캐롤의 학교학습 모형이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캐롤의 학교학습 모형의 영향을 받아서 브룸이 완전학습 모형을 이론을 주장을 했는데요. 완전학습이라고 얘기를 하는 건 앞에서도 계속 얘기를 했지만 한 학급에 95%의 학생들이 학습 과제를 90점 이상 학습을 한 상태를 완전학습이라고 우리가 얘기를 하는데 이 브룸은 안전학습이라는 개념을 어떻게 설명했냐면 교수자 또는 교사가 적절하게 표현해서 그 학생 수준에 맞게 수업을 진행한다면 대부분의 학생들이 완전 학습을 할 수 있다. 교사가 적절하게 설명해서 수업을 진행한다면 그 학생 수준에 맞게 그 학생 개인 정도에 맞게 적절하게 조작해서 설명한다라고 한다면 완전 학습이 이루어진다라고 주장하는 게 브룸의 안전학습 이론입니다. 이때 중요한 건 브룸은 개인차를 고려하라고 그랬어요. 개인차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브룸이 제안을 했는데 가장 중요한 건 개인차를 고려해서 교사가 적절하게 설명한다는 거예요. 그 학생에 맞게
수준이 낮은 학생은 쉽게 설명하고 수준이 높은 학생은 계열성, 높은 수준에 맞는 설명을 통해서 학습의 기회를 제공하라는 거죠. 학습의 기회. 그렇게 된다라고 하면 완전 학습을 할 수 있다라고 얘기하는 게 브룸의 안전학습입니다. 안전학습은 우리가 정상분포 곡선이 이렇게 이루어져 있죠. 이게 평균이고 이게 표준 편차가 이렇게 있을 경우에 평균에서 상대 평가는 꼴등이 있을 거고 1등이 있겠죠. 30등이 있고 1등이 있을 텐데 일반적인 학습에서는 상대 평가에서는 정상 분포 곡선에 의해서 1등에서 30등까지 자르는 거죠. 그렇지만 브룸이 얘기한 완전 학습은 상대 평가 개념에서 절대 평가의 개념으로 방향을 잡아줬다고 하는 교수학습 이론인데요. 이게 정상 분포 곡선이라면 이것은 부적 분포 곡선이죠. 그래서 평균이 이렇게 있다라고 하면 교사가 쉽게 설명해서 적절하게 설명해서 이 학생들이 굉장히 성취가 많이 좋아졌어요. 많은 학생들이 95%의 학생들이 거의 90점 이상을 맞았어요. 성적이 올랐어요. 이럴 경우에는 상대평가의 개념보다는 절대평가의 개념이 도입이 되면서 일정 수준의 어떤 목표를 정해놓고 그 목표까지 도달했을 경우에는 모두 목표에 도달한다라고 개념 지으는 절대평가가 개념이 도입이 됐다는 거죠. 그래서 브룸의 수업 전개 절차를 한번 살펴보면 먼저 기초학습 결함을 진단하고 수업 목표, 수업 목적을 명시해주고 수업을 전개하겠죠. 수업을 전개할 때 수업이 교사가 그 학생 수준에 맞게 보조활동도 시키고 또 수준이 있는 학생들은 밀도 있는 수업도 진행하고 그리고 수업 중간중간 형성평가도 하고 형성평가를 통해서 부족한 학생들은 보충하고 더 수준이 높은 학생들은 점프 과제를 통해서 더 높은 과제를 부여해 줌으로써 수업의 흥미도를 높여주고 수업을 조정해서 소집단 활동을 통해서 마지막 평가 단계로 이렇게 진행이 되는 브룸의 완전학습 모형. 브룸의 완전학습 모형은 가장 중요한 게 교사가 학생 수준에 맞게 개인차를 고려해서 적절하게 조작해서 설명한다는 게 키포인트 같아요. 그래서 모든 학생들이 90점 이상, 90% 이상의 목표치에 도달하기 위해서는 교사의 역할이 중요하다. 그래서 학생들이 이해할 수 있는 수준으로 설명해 준다라고 했을 경우에 완전학습이 이루어질 수 있다라고 주장했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학교 현장에서 캐롤의 학교학습 모형이나 브룸의 완전학습 모형을 잘 생각해 본다라고 하면 선생님은 한 반에 들어가서 일률적으로 똑같이 수업을 진행하기보다는 학생 수준에 맞는 수업을 설명해 줄 때 완전학습에 가깝게 아이들은 수업을 이해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브룸의 완전학습 모형 중요합니다. 다음은 오스벨의 설명식 수업 모형인데요. 오스벨의 설명식 수업 모형. 오스벨의 설명식 수업 모형. 이것도 강의식 수업 모형이라고 우리가 얘기할 수 있을 텐데 앞에서 얘기했던 거와 같이 완전학습 모형과 유사한 모형인데요. 오스벨의 설명식 수업 모형은 브루너의 발견식 수업을 확대 발전시킨 이론이에요. 설명적 학습 원리이긴 하지만
브루노의 발견학습. 브루노의 발견 수업은 뭐였나요? 학생들이 어떤 주제를 주면 스스로 탐구해서 발견해 나가도록 하는 게 브루노의 발견식 수업이죠. 그렇지만 오스벨의 설명식 수업은 설명학습 원리예요. 설명학습 원리. 무슨 말이냐면 앞에서 브룸이나 캐롤이 얘기했듯이 이 오스벨도 설명적 학습 원리를 주장하면서 선행 조직자라는 것을 여기서 예를 들었어요. 선행 조직자. 이 선행 조직자는 뭐냐면 교사의 설명이에요. 교사의 설명. 어떠한 단원, 이 나눗셈을 수업을 한다고 했을 경우에, 쉽게 예를 들어서 나눗셈을 수업한다고 했을 경우에 교사는 이 나눗셈을 수업하기 전에 학생들이 어느 정도 수준에 있어야 되죠. 이 수준을 아주 쉬운 설명으로, 언어적 설명으로 아이디어, 이 나눗셈을 할 수 있도록 쉽게 설명해 주는 설명적 이론, 즉 선행 조직자를 제공해 줘야 돼요. 이 교사는 이 선행 조직자를 제공해 줘야. 선행 조직자라는 말은 교사의 설명이라고 했죠. 이 나눗셈을 하기 위해서 아주 쉽게 교사가 그 전 출발점 행동을 설명해 주는 것. 이것을 선행 조직자라는 개념을 도입을 했어요. 그래서 이거 살펴보면 수업 목표를 명확히 하고 선행 조직자를 제공. 오스벨의 설명식 수업에서는 학습 과제 및 자료를 제시하고 이 과제를 제시할 때는 유의미성이 있어야 된다. 이 수업의 주제가 의미가 있어야 돼요. 유의미성이 있어야 돼. 이 수업을 배우긴 하는데 이번 시간에 수업 모형에 대해서 배우는데 수업 모형이 전혀 수업에 적용이 되지 않는 이론이다. 유의미성이 없다라고 하면 안 된다는 거죠. 우리가 앞에서 얘기했던 브룸의 안전학습, 캐롤의 학교학습 모형, 글래지의 수업 모형 다 절차가 있고 이런 이론이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러한 유의미성이 있어야 아이들이 수업에 흥미를 느끼고 수업 과제를 제시해주는 어떤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점진적 분화의 원리도 포함을 시켜야 돼요. 과제를 제시해 줄 경우에는 포괄적인 개념에서 아주 구체적인 세분화된 개념으로 학생들에게 제시를 해줘야 된다. 학습 내용을 요점 정리를 해줄 경우에 학생들은 메타인지 장기 기억 속에 기억을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어떤 수업을 1시간 동안 수업을 진행했다면 1시간 동안에 수업한 학습 목표가 있겠죠. 학습 목표에 맞는 학습의 내용을 요약 정리해 줄 때 학생들은 인지 구조의 장기 기억 속에 학습이 기억이 된다라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이 선행 조직자라는 내용을 한번 살펴보면 선행 조직자라는 것은 언어적 설명으로 포괄적으로 아이디어를 학생들에게 제공해 주는 것이고 설명학습의 근거는 선행 조직자 개념에서 찾을 수 있겠죠. 그래서 설명학습의 근거는 교사가 이 학생들에게 언어적으로 쉬운 말로 이 나눗셈을 배울 수 있도록 정확하게 쉬운 용어로 설명해 주는 그 내용, 그것을 선행 조직자라고 하는데 이 선행 조직자를 교사가 제공을 해줘야 돼요. 학생들에게 제공을 해줘야 이 수업에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선행 조직자를 인지 구조의 기능을 확대하기 위해 미리 제공해 줘야 돼요. 이 나눗셈을 배우기 위해서는 어떤 것들이 필요하다. 덧셈과 뺄셈과 곱셈을 할 수 있어야 되는데 이러한 것들은 덧셈은 뭐다, 뺄셈은 뭐다, 곱셈은 뭐다 라는 것을 쉽게 설명을 해주고 나서 이 나눗셈 수업을 들어가게 되면 이 오스벨이 얘기하는 설명식 수업 모형이 이 수업의 효과가 높게 나타난다라는 말이죠. 선행 조직자는 수업의 도입 단계, 처음 단계에서 주어지는 게 좋겠죠. 이와 같이 오스벨은 설명식 수업 모형을
강조를 했는데 설명식 수업 모형은 유의미 학습 이론이라고도 하고 여기서 제일 중요한 것은 교사의 선행 조직자를 도입 단계에서 학생들에 제공을 해주고 수업 목표, 학습 과제는 유의미성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유의미성이 있을 경우에 이 수업에 효과성이 있다라는 오스벨의 설명적 학습 이론, 설명식 수업 모형 또는 유의미 학습 이론이라고도 우리가 달리 얘기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학습 방법이네요. 다음은 학습 방법. 앞에서는 학습 모형을 우리가 쭉 얘기를 했어요. 학습 모형. 블룸의 완전 학습 모형, 오스벨의 설명식 수업 모형, 글래저의 수업 모형, 캐롤의 학교 학습 모형을 얘기했는데 여기서는 학습 방법을 얘기를 한번 해볼게요. 처음에 서두에서 얘기했지만 이번 시간에는 굉장히 중요한 이론이 있다고 했어요. 그래서 지금 이전에 수업한 내용도 중요하지만 지금 얘기하는 내용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봐요. 자, 학습 방법은 설명식 학습 방법이 있을 거고 발견 학습 방법이 있을 거예요. 설명식 방법은 전통적인 교사 중심의 수업이죠. 교사 중심의 수업. 앞에서 얘기했던 오스벨의 유의미 학습 이론, 캐롤이나 블룸의 완전 학습 이론들이 교사 중심의 수업이라고 우리가 이야기를 할 수 있겠네요. 이러한 것들은 전통적인 수업, 교사 중심의 수업이긴 하지만 각자마다 특징이 있었죠. 그렇지만 발견 학습 방법은 요즘에 현대에 와서 강조를 많이 하고 있는데요. 학습자 중심 수업이고 학생 중심 수업이고 배움 중심 수업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여기에는 문제 해결 학습, 협동 학습, 거꾸로 수업, 디베이트, 하브르타 이런 다양한 수업 방법들이 있겠죠. 학습자들이 스스로 학습을 해가는 학습 방법이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차차 알아보겠지만 그래서 설명식 학습 방법과 발견 학습 방법이 있을 터인데 그렇다면 이 두 개 중에 어떤 게 좋을까요? 라고 질문을 했을 경우에 장단점이 있습니다. 설명식 수업은 짧은 시간에 많은 양을 학생들에게 설명해 줄 수 있는 장점이 있는가 하면 발견 학습 방법은 짧은 시간에 많은 학습을 할 수가 없어요. 많은 시간, 여러 시간을 통해서 학습자들이 좀 더 체계 있고 계열성 있고 깊이 있는 수업을 해 나갈 수 있는 방법이 발견학습, 협동학습 모형이에요. 차차 다음에 수업 모형을 설명드리면서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릴 텐데 조금 말이 어려울 수 있겠네요. 그렇다면 학습 방법에는 설명식 방법과 발견 학습 방법이 있는데 그렇다면 좋은 수업이란 어떤 게 좋은 수업인가요? 라고 우리가 얘기를 한번 의문점을 가져볼 필요가 있어요. 교육학에서 좋은 수업이란 학술적으로 이론적으로 정해져 있어요. 좋은 수업. 일단은 전인교육이 이루어져야 되겠죠. 전인교육, 지덕체 교육 또는 인지적인 영역, 심동적인 영역, 정의적인 영역이라고 하죠. 이러한 전인교육이 이루어져야 되고 또 창의적인 교육이 이루어져야 되겠죠. 창의적 사고와 크리티컬 싱킹, 비판적 사고력도 길러주는 수업이어야 되겠죠.
그 다음에 학습자 중심의 수업일 때 좋은 수업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요즘에는 학습자 중심, 교사 중심의 수업보다는 학습자 중심의 수업. 여러분들이 학교에서 수업을 해 나갈 때, 여러분들이 임용고사를 볼 때 교사 중심의 수업 방식보다는 학습자 중심의 수업이 앞으로는 대세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될 것 같고요. 또 개인차를 고려한 학습, 개인차를 고려한 학습 중요하겠죠. 그리고 협동적 협업을 통해서 학습에 나갈 때 좋은 수업이라고 얘기할 수 있고, 그리고 또 학습 목표를 명확하게 제시해 주는 수업이 좋은 수업이다, 이렇게 우리가 간단하게 얘기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좋은 수업이란 어떤 단원, 이번 시간에 학습할 학습 목표를 명확하게 학생들에게 제시해 주고, 협업을 통해서 수업하고, 개인차를 고려해서 수업하고, 학습자 스스로 공부해 나갈 수 있도록 하고, 창의적 사고와 비판적 사고를 기를 수 있는 수업, 전인 교육을 할 수 있는 수업이 좋은 수업이다, 우리가 이렇게 얘기를 해볼 수 있겠네요. 좋은 수업의 개념을 잘 이해를 하고 있다라고 하면 여기에 맞게 수업 모형을 적용하면 되겠죠. 적용하면 될 텐데, 수업의 모형이 교사 중심의 수업보다는 학생 중심의 수업을 해 나갈 때 이 좋은 수업을 할 수 있다는 개념이에요. 지금부터 얘기하는 내용들은 학생 중심의 수업의 이론들을 쭉 설명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자기주도적 학습인데요. 자기주도적 학습, Self-Directed Learning인데요. 자기주도 학습. 2015 개정교육과정에서 6가지 핵심 역량 중에 자기관리 역량이 있죠. 자기관리 역량하고 약간의 차이는 있지만 비슷한 내용이라고 볼 수 있어요. 자기주도 학습이라는 건 뭘까요? 자기주도적으로 학습에 가는 걸 자기주도 학습이라고 할 수 있겠죠. 다른 사람의 어떤 도움 없이, 타인의 조력 여부 상관없이 학습자 개인 스스로 학습권을 가지고, 자기가 학습 주도권을 가지고 스스로 진단하고 목표도 설정하고 학습해 가고 평가하는 학생 스스로 어떤 본인의 진단을 통해서 학습 목표를 설정하고 학습하고 실행하고 평가해 나가는 그런 학습을 자기주도적 학습이라고 얘기하는데, 그렇다면 자기주도적 학습을 하려면 선생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교사는 학생들이 동기유발이 가능하도록 동기유발을 심어줘야 되겠죠. 또 자율적으로 학습 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힘을 길러줘야 되겠죠. 자율적으로 학습을 할 수 있도록 방법을 알려줘야 되겠죠. 학습자의 능동적 자세가 갖추어지도록 학생들에게 다양한 방법을 통해서 이렇게 학습을 진행하면 이 주제에 대해서는 쉽게 여러분들이 탐구하고 학습할 수 있습니다 라는 방법을 알려줘야 되겠죠. 또 학습자에게 맞는 학습 방법이나 학습 자료를 제공을 해 주어야 되겠죠. 가장 중요한 건 학습 과정을 자신의 능력에 맞게 그 학생의 개인적성, 그 학생의 수준에 맞는 학습 과정을 제공할 수 있도록 안내를 해줘야 될 거고, 중요한 건 자기주도적 학습이기 때문에 학습자 스스로 평가하도록, 스스로 계획하고 학습해보고 실행해보고 평가할 수 있도록, 스스로 평가할 수 있도록 이러한 방법을 안내를 해줘서 자기주도적으로 학습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습관화 만들어야 되겠죠. 여기 나와 있는 도식은 참고로 해주시기 바라고요. 자기주도적 학습은 가장 중요한 건 학생 스스로
스스로 동기유발을 갖고 학습 방법을 찾아서 학습을 해 나갈 수 있도록 만들어 줘야 된다는 거죠. 그렇게 하려면 교사들이 다양한 방법을 통해서 연구하고 개인 학생 한 명 한 명의 어떤 다양성, 개인의 수준에 맞게 자기주도적 학습력을 길러줄 때 정말 훌륭한 선생님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네요. 자기주도적 학습 말 어렵게 표현했지만 가장 중요한 건 혼자 스스로 학습해 나간다는 자기주도적 학습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동기유발, 학습자의 능동적 자세, 학습자에 맞는 학습 방법, 스스로 평가해 보고 또 평가해서 나는 수준이 도달하지 않았어. 또 다른 방법으로 또 탐구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교사가 안내해 줘야 된다는 거죠. 다음은 문제 중심 학습인데요. 시간이 50분 정도 지나서 2차 시에 계속해서 이어서 수업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